2015년 5월 산둥성 창의연 외곽의 한 폐건축 공사 현장.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그곳에는 무너진 벽돌과 녹슨 철근, 버려진 건축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오전 주변을 지나던 한 주민은 폐자재 더미 아래에서 평소와 다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천조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그것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공사 현장 주변을 통제한 뒤 폐자재가 쌓인 구역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 아래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의복과 주변의 흔적은 이곳에서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이 늘어났습니다. 여성의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신분증과 은행 카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개인 물품 역시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소지품을 가져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 물건들은 처음부터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일까요? 검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흔적은 한 여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사 현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는 뚜렷한 끌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그곳에 들어간 것일까요? 수사팀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밤 한 젊은 여성이 작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여러 대의 카메라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소를 나와 인터넷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후 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근처에 나타났고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영상 속 여성은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23살의 수창리였습니다. 수창리는 산시성에서 창의현으로 건너와 의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왕야치와 함께 생활했고 평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창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속에서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검은색 승용차에 오른 뒤 어디로 향했는지는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순 웨징이라는 남성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순 웨징은 곧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그의 차에 오른 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황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순 웨징은 자신이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일을 했으며 그날 밤 수창리를 특정 장소에 내려준 뒤 다른 운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과 차량의 이동 기록, 당시 확보된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그가 수창리의 실종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았던 사람이 수사선에서 멀어지자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창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차에 올랐던 것일까요? 그녀는 왜 자신의 목적지를 왕야치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사라진 가방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과 이동 경로, 범행 이후 누군가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창리의 가방은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가방이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창리의 은행 카드와 관련된 새로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뒤 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누군가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력된 번호는 모두 틀렸습니다. 은행 카드는 결국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수창리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사팀은 하나의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개인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가방을 가져간 것이며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 남겨진 그 낯선 인물은 수창리의 마지막 행적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왕야치는 수창리가 사라지기 전까지 그녀에게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창리는 산시성에서 창의현으로 건너와 의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3살의 그녀는 왕야치와 함께 작은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낯선 지역에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함께 출근했고 일이 끝난 뒤에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휴일에는 근처 시장을 찾거나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수창리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이나 사적인 관계를 먼저 꺼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일이 생겨도 혼자 생각하는 편이었고 왕야치가 이유를 물으면 대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성격이 곧 비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왕야치는 수창리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최근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가끔 낯선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창리는 화면을 확인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왕야치는 그것이 친구나 지인의 연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수창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숙소를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사람처럼 많은 짐을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왕야치는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창리는 잠시 망설인 뒤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창리는 숙소를 떠난 뒤 인근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확보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그녀가 싱이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상 속 수창리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차량 쪽으로 걸어갔고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차에 탔습니다. 이 장면은 수사 초기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창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 차에 오른 것일까요? 그녀는 운전자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미리 정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뿐이었을까요?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위험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신뢰했거나 그 만남에서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창리가 누구를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창의연의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후 수창리는 카메라 영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야치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수창리가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간 근무를 하거나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왕야치는 수창리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창리의 일상과 주변 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왕야치 모두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나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창리는 자신의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갔는지도 제공된 기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그녀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과 이동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물건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창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습은 작은 가방을 든 채 검은색 승용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평범했던 일상과 마지막 영상 사이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창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행선지를 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손에 들고 있던 그 가방은 왜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수창리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뒤
수사팀은 검은색 승용차를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수창리가 스스로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고 올라타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녀는 운전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차량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량의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순 웨징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순 웨징은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창리가 그의 차량에 오른 뒤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은 그를 수사선상에 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순 웨징을 불러 당시의 이동 경로와 수창리와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수 웨징은 수창리를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운행하던 중 길가에서 탑승한 수창리를 태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창리가 특정 장소를 목적지로 말했고 그곳에 내려준 뒤 다시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실종된 여성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차량의 운전자였고 그 이후의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상 순 웨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그의 차량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트렁크, 좌석 아래, 손잡이와 바닥에서는 수창리의 실종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차량의 이동 기록과 당시 확보된 영상 자료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순 웨징이 진술한 이동 경로는 상당 부분 확인됐습니다. 그가 수창리를 내려준 뒤 다른 운행을 계속했다는 내용 역시 당시 자료와 크게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완전히 배제하기 전에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순 웨징이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았던 사람이 수사선에서 멀어지자 사건은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공백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창리는 차량에서 내린 뒤 누구를 만났던 것일까요? 그녀가 향한 장소에는 누군가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순 웨징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창리가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수색은 결국 창의연 외곽의 폐건축 공사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공사가 중단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 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의 왕래가 드물었고 밤이 되면 주변은 거의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로 이용됐다면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흔적은 또 다른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 여성과 다른 한 사람이 함께 안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뚜렷한 끌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창리가 자신의 의지로 그곳까지 걸어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믿고 따라갔다가 현장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마주한 것일까요? 제공된 기록만으로는 그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주변의 토양과 의복, 건축 자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창리의 입안에서 여러 가닥의 낯선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범인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생물학적 단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머리카락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뒤 경찰은 국가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유전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어느 인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의 흔적을 손에 넣고도 그 흔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가장 큰 수사적 사각지대였습니다. 범인은 이미 현장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으로는 그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수창리의 가방과 휴대전화, 신분증, 은행카드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누군가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과의 대화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은 그녀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카드는 범행 이후 누군가가 피해자의 재산을 이용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금융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창리의 실종 이후 쌈먼진의 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그녀의 은행 카드가 사용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는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입력된 번호는 모두 틀렸습니다. 은행 카드는 결국 잠겼습니다. 이 기록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창리의 소지품은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은행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주변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기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지 않았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관들은 반복해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의 앞머리 한쪽에 눈에 띄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이름을 알려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유전자 정보와 사라진 가방, 그리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 나타난 낯선 남성을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외형적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영상과 목격 정보를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특징만으로 특정 인물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이미 경찰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창리의 사건을 뒤흔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할 또 하나의 범죄 속에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창리 사건의 수사가 막다른 길에 가까워졌을 때 경찰은 이미 여러 개의 단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폐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수창리의 입안에 남아있던 정체불명의 머리카락, 그리고 실종 이후 그녀의 은행 카드를 사용하려 했던 한 남성의 모습. 하지만 어느 단서도 범인의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정보는 존재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 속 남성은 확인됐지만 영상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의 흔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창리가 발견된 지 며칠 뒤 창의연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살아남았습니다. 피해자는 샤오 수잉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샤오 수잉은 낯선 남성이 자신에게 접근했고 이후 갑작스러운 공격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매우 짧았고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범인의 얼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앞머리 한쪽에는 눈에 띄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목 주변에는 주변 피부와 색이 다른 옅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진술을 기록하면서 즉시 수창리 사건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속 남성에게도 앞머리 한쪽에 눈에 띄는 흰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형적 특징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은 특정 인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피부의 색이 다른 반점 역시 영상의 화질만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 목격자의 기억보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에서 확보된 생물학적 검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창리의 입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자료는 같은 한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던 두 사건은 같은 범인의 흔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수창리 사건의 수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동안 이름을 알 수 없었던 머리카락은 더 이상 고립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해 범인의 외형적 특징을 가진 하나의 인물로 좁혀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만으로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며칠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피해자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정보를 남겼습니다. 범인은 두 번째 범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 했던 첫 번째 사건의 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수사팀은 샤오 수잉의 진술과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 속 남성의 특징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앞머리의 흰 머리카락, 피부에 남아있던 옅은 색의 반점, 그리고 두 사건에서 확보된 동일한 유전자 정보. 이 세 가지 단서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의 관련 기록과 목격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난허였습니다. 왕난허는 이전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전자 정보는 국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창리의 입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만으로는 처음부터 그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왕난허의 신원과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형에는 샤오수잉이 진술한 특징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 속 남성과도 여러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왕난허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그의 거주지를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창리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개인 물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신분증, 그리고 실종 이후 누군가가 사용하려 했던 은행 카드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이 왕난허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폐건축 공사 현장의 정체불명의 머리카락,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 나타난 흰 머리카락의 남성, 샤오수잉이 기억한 범인의 외형, 그리고 왕난허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수창리의 소지품. 이제 수사팀은 단순히 의심할 만한 인물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서로 다른 시간에 남겨진 증거들이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우연히 연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생존자가 남긴 기억이 이름 없는 머리카락에 마침내 주인을 찾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범인의 이름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난허는 어떻게 수창리에게 접근했을까요? 그녀는 왜 아무에게도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그를 만나러 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첫 번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그는 왜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왕난허가 수사실에 앉았을 때 경찰은 이미 여러 개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수창리 사건과 관련됐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수창리에게 접근했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리고 한 번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그는 왜 며칠 뒤 또 다른 여성에게 다시 접근했던 것일까요? 제공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왕난허는 수창리와 온라인 환경을 통해 연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언제 처음 연락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이전에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인 연인 관계나 장기간의 친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창리가 마지막으로 인터넷 카페를 방문했고 이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수사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왕난허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수창리를 만난 목적은 처음부터 성적인 의도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수창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대화를 재구성하거나 수창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왕난허는 수창리의 사망이 처음부터 계획된 결과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범행이 실제로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혹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있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이어진 행동은 단순한 혼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남겼습니다. 왕난허는 수창리의 가방과 휴대전화, 신분증, 은행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이후 은행 카드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번호를 알지 못해 결국 카드는 잠겼습니다. 이 행동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자신의 거주지로 옮겼고 그 안에 있던 금융수단까지 사용하려 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범행 이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가고 이를 다시 이용하려 한 행동은
순간적인 공포나 혼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행동에는 범행 이후의 판단과 선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는지, 범행 이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지는 제공된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왕나노는 첫 번째 사건 이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뒤 그는 샤오수잉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범행의 성격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왕난호의 행동을 다시 수사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왕난호가 두 번째 범행을 시도한 이유와 당시의 구체적인 심리 상태는 제공된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특정한 충동 조절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이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범행의 결과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선택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수창리의 소지품을 가져간 행동, 은행카드를 사용하려 한 행동,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한 행동.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왕난호가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반복되는 접근과 유사한 범행 시도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 폭발만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성이 곧 특정한 정신질환이나 고정된 범죄 성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행동의 의미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범위 안에서 해석돼야 합니다. 왕난호의 진술은 범행의 일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만으로 모든 공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창리는 왜 자신의 목적지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왕난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폐건축 공사 현장으로 향하기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공된 기록은 이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수창리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난호는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뻔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수창리가 잃은 삶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이 왕난호의 범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창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왕난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제공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왕난호의 범행에 대해 고의적 살인과 성폭력, 시신훼손에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이후 상급심 절차와 형 집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형 집행 상황은 의로 남겨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수창리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창리는 23살의 나이에 고향인 산시성을 떠나 창의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의류 제조 공장과 왕야치가 함께 살던 작은 숙소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숙소를 나설 때 왕야치는 그날의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창리는 어디에 가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창리의 선택이나 사적인 관계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책임은 범행을 선택하고 실행한 왕난허에게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폐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머리카락은 처음에는 이름 없는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발생한 두 번째 사건에서 한 피해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샤오수잉이 기억한 앞머리의 흰 머리카락과 피부의 특징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 속 인물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에서 확보된 생물학적 자료가 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오랫동안 이름을 알 수 없었던 흔적은 마침내 범인의 정체와 연결됐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증거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가방, 사용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은행 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머리카락, 그리고 살아남은 피해자의 기억. 서로 다른 장소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어떤 단서도 처음부터 완전한 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흔적이 오랜 시간 아무 의미 없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면 그 흔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창리의 사건은 한 번의 만남이 남긴 비극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가방과 이름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남긴 용기가 하나의 진실로 이어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묻습니다. 이미 남겨진 경고와 흔적을 더 일찍 연결할 수 있었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